아마 이 사진 속의 인물이 누군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혼다 야스하루라고 하는 일본의 논픽션 작가입니다. 이 사람은 요미우리 신문사의 사회부에서 기자로 활동을 했었고요. 1971년에 퇴사하면서 논픽션 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했죠. 대표작도 여러 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일본인 소설가 오쿠다 히데오입니다. 이 작가의 소설을 여러 번 접해보신 분들은 그만의 소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전개 방식에 매료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사건 시작 전에 두 명의 일본인 작가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 두 사람 사이에 한 가지 공통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모두 오래전 일본에서 벌어진 하나의 안타까운 사건을 모티브로 글을 써냈다는 거죠. 혼다 야스하루는 유괴라는 제목의 논픽션을 집필했었고요. 이 글이 1979년에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쿠다 히데오가 7년 만에 내놓은 소설인 죄의 궤적 2019년에 나왔는데 이 소설 또한 그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소설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이 두 개의 작품, 유괴와 죄의 궤적이 40년이라는 차이를 두고 세상에 나와요. 이걸 보면서 이 사건이 일본에서는 잊혀지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걸 의미한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과거부터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누군가의 글로 상기되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주 오래전 1963년 일본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아주 흡사한, 어떻게 보면 더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내용까지 간단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은 일본 도쿄 다이토구에 위치한 이리야 미나미 공원입니다. 1963년 3월 31일에 이 공원 근처에 살고 있었던 무라코시 요시노부라는 4살 남자아이가 이 공원에 놀러와요. 여기 오기 전에 아이는 이웃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었는데요. 한참 놀다가 공원에서 놀다 오겠다는 말을 하고 집 밖을 나섭니다. 동생들 몇 명과 함께 나갔었는데 무슨 일인지 그날 요시노부만 집에 돌아오지 않아요. 요시노부의 어머니가 친구들에게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는데 아이들은 모르겠다는 대답만 했었죠. 요시노부의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신고가 접수됐을 때는 이게 그냥 심각하게 누가 아이를 데리고 갔다거나 그런 어떤 범죄 사건으로 보지를 않았었어요. 행방불명 정도로 보도가 됐었죠. 그리고 사건 발생 다음 날 목격자 증언이 하나 나와요. 요시노부가 공원에서 한 남성과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었습니다. 30대 남성이었는데 이 목격담이 사실이라면 그날 공원에서 요시노부가 친구들이 아닌 다른 누군가와 접촉을 했었다는 거겠죠. 이 남성이 아이를 데려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경찰은 유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본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5시경에 범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와요. 예상대로 아이의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였죠. 50만 엔을 요구했어요. 당시에 50만 엔이면 큰 돈이죠. 이때 통화 내용이 녹취가 되거든요. 제가 잠깐 들려드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エリアンどこでしょうか置いてくれたらこの前は。地下鉄の。だからね。 당시에 경찰이 이 요시노부의 엄마와 범인이 통화를 할 때 안부를 물으면서 시간을 최대한 끌게끔 했어요. 들어보면 엄마가 되게 차분한 목소리로 통화를 하면서 4분이라는 시간을 끕니다. 그리고 전화 상대의 억양이나 단어 이런 것들을 경찰이 분석했을 때 도호쿠 지방의 방언을 쓰고 있다라는 추정까지 하게 됐죠. 그 외에 40에서 50대 정도로 추정되는 남성이다. 이 정도로 짐작을 해봅니다. 자, 일단은 범인이 요구한 몸값을 주기로 했고요. 50만 엔. 그리고 시간과 접선 장소를 잡아요. 원래 계획은 4월 7일에 이 접선 장소에 요시노부의 엄마가 혼자 나가면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범인을 잡는 거였어요. 이게 계획이었어요. 근데 과정상에 뭔가 문제, 실수가 있었던 거죠. 경찰보다 요시노부의 엄마가 먼저 출발을 하게 되면서 2분가량 일찍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사전에 경찰이 신호를 잘못 줬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접선 장소에 경찰이 없는 상태로 그냥 50만 엔이 범인의 손으로 넘어간 거죠. 그때 범인에게서 받은 건 요시노부의 신발이었습니다.
차라리 이후에 추가로 몸값을 더 요구했다면, 전화가 왔었다면 또 다른 기회가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범인은 이날 이후로 연락이 두절돼요. 몸값을 받아가 놓고 또 다른 요구는 없고 아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말 비극적이게도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그 시간 동안 요시노부는 돌아오지 않았고요. 아이를 데리고 있다면 몸값이라도 요구를 했을 텐데 더 이상 전화조차 오지 않는 이 상황은 사실 비극적인 상황까지 간 거라고 봐야겠죠. 1965년 5월이 됩니다. 사건 발생 2년 2개월 후에요. 이때 이 사건에 대한 수사진이 싹 바뀌게 돼요. 히라즈카 하치베라는 수사관이 투입이 됐고요. 이 수사관을 중심으로 앞서 녹음했었던 그 전화 통화 녹취 있죠. 이게 다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절도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한 남성이 진범으로 지목이 돼요. 결과적으로 그는 2년 전 그날 요시노부를 유괴했고 살해했다는 사실을 자백합니다. 그리고 1965년 7월 5일에 그의 자백대로 아라카와구 엔츠지 경내에서 요시노부의 백골 시신이 발견됩니다. 진범이 맞았던 거예요. 자, 근데 경찰이 이 남성을 진범이라고 특정할 수 있었던 그 몇 가지 과정과 되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진범으로 지목되기 2년 전에 그가 한 제보에 의해서 용의선상에 올랐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제야 진범으로 특정이 된 걸까? 그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시 2년 전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요시노부의 엄마가 범인에게 50만 엔을 건넸었잖아요. 그런데 범인을 놓쳤죠. 이때 경찰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습니다. 결국에는 범인과 접선하기로 했었던 4월 7일로부터 12일이 지난 4월 19일에 경찰이 이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해서 범인의 실제 목소리, 그러니까 녹취를 공개해요, 대중들에게. 그리고 4월 25일에 아주 유력한 제보가 하나 들어옵니다. 그 전에도 제보가 몇 번 들어오긴 했었는데 결정적인 건 없었어요. 자, 제보가 들어온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라디오 방송으로 사건을 접했는데 그 녹음된 목소리가 저희 형 같아요. 형이랑 되게 비슷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 형의 이름은 코하라 타모츠. 당시 나이 28세였습니다. 자, 이 제보로 인해서 코하라 타모츠는 용의선상에 올랐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코하라 타모츠에 대한 수사가 중단된 거예요. 이유는 일단 경찰이 목소리를 통해서 추정했던 범인의 연령대는 40, 50대였죠. 그런데 코하라 타모츠는 20대였습니다. 그리고 코하라 타모츠가 다리에 장애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골마겸을 앓고 후유증으로 생긴 장애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걸음걸이가 좀 눈에 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요시노부를 데리고 있었다? 누군가 그걸 봤어도 아주 특징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장면이 될 수 있는데 목격담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 떠나서 일단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자, 사건이 발생한 건 3월 31일이었죠. 그런데 본인은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고향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의 고향인 후쿠시마에서 4월 1일 아침에 코아라를 봤다는 목격담도 있었어요, 당시에. 그럼 얘가 아닌가? 이렇게 다리가 불편한데 공원에서 사람들이 아무도 못 봤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알리바이도 있고 목격자도 있고 이게 진짜 아닌가? 결국엔 그렇게 수사가 중단됩니다. 그렇게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코하라 타모츠가 다시 유력 용의자로 떠오르고 진범으로 지목이 된 거예요. 알리바이도 명확해 보였고 뭔가 심증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가 진범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던 걸까요? 이 사건에 대한 수사진들이 싹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때 수사관들이 녹취를 듣고 그가 진범이라고 확신을 한 뒤에 다시 그의 고향에 찾아갑니다. 후쿠시마로 갔어요. 그리고 4월 1일에 여기서 코아라를 봤다고 했었던 그 목격자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실제 목격했던 날짜를 이 사람이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 목격 날짜는 4월 1일이 아니라 3월 28일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3일 전이죠. 자, 그리고 이상한 점은 또 있었어요. 코아라의 과거 진술을 보면 자신이 3월 29일에 고향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떡을 해먹었다라고 진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1963년에는 쌀이 안 좋아서 떡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경찰에게 불필요한 거짓말을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누군가가 용의선상에 올랐을 때 그 내용이 뭐가 됐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일단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건 많이 보셨겠지만 불필요한 거짓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수사관은 다시 도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절도죄로 수감 중이던 코하라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을 해요. 이 과정에서 시기를 어떻게 잡고 급박하게 조사를 진행했다 이런 이야기는 좀 내용이 복잡해질 수 있어서 다 뺐습니다. 어쨌든 좀 촉박한 상황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과거에 2년 전에 코하라가 있었던 증언들, 그리고 자신이 후쿠시마에 가서 최근에 밝혀낸 사실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대조해 가면서 파고들기 시작해요. 왜 그랬냐, 그 거짓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코하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는데 며칠 뒤에 코하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아주 결정적이었어요. 저는 후쿠시마에서 도쿄로 돌아온 4월 3일에 전차를 타고 가던 중 도쿄 니포리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을 목격했었습니다. 이런 진술을 한 거예요. 이게 엄청 큰 화재 사건이었거든요. 이거를 전차 안에서 본인이 직접 두 눈으로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신이 이 차를 타기 직전까지는 후쿠시마에 있었다, 도쿄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건이 발생하고도 3일이 지나서야 자신은 도쿄에 돌아오는 열차에 몸을 실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니포리 화재 사건은 코하라가 말했던 4월 3일이 아닌 그 전날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딱 덜미가 잡힌 거죠. 결국에는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하게 됩니다. 시신 유기 장소까지도 다 자백을 했어요. 충격적인 건 이미 몸값을 요구하고 접선을 했을 때 아이는 사망한 상태였다는 거죠. 3월 31일 유괴 당일에 요시노부를 살해했던 거예요. 이렇게 진범이 밝혀지고 요시노부의 백골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재판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1966년에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요. 처음에 사형이 구형됐다가 변호사가 항소를 해요.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후에도 3회에 걸쳐서 항소심이 진행이 됐는데 모두 다 기각됐고요. 최종적으로 사형이 확정되면서 1971년 12월 23일에 코하라에 대한 사형이 집행됩니다. 이렇게 결국엔 본인도 죽을 텐데 왜 아무 죄 없는 요시노부를 데려다가 살해를 하고 남은 가족들에게까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실제로 요시노부는 친구들과 공원에 갔었어요. 이 공원 화장실에서 물을 떠서 물총놀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코하라가 보게 됐던 거고요. 근데 마침 또 그때 요시노부의 물총만 고장이 났었던 거예요. 아이가 끙끙대고 있었겠죠. 딱 이때다 싶어서 코하라는 물총을 고쳐주겠다는 거짓말로 요시노부를 공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처음에 내가 누군가를 납치해서 몸값을 요구해야겠다. 이건 분명히 계획적이었어요. 그런데 살해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건 사전에 계획한 일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거든요. 변호사도 그랬고요. 왜냐면 그날 요시노부를 데리고 공원 밖으로 나왔는데 코하라가 걷는 모습을 보고 요시노부가 아저씨 다리 아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이 아이에 대한 몸값을 요구하고 살려보내면 잡히는 건 시간 문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건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나쁜 게 여기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범행 계획을 돌이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시노부가 자기가 걷는 모습을 받고 기억할 것 같았으면 그때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돈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아이를 그냥 다시 공원으로 보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겠죠. 그런데 죽이기로 마음을 먹으면서까지 그 몸값을 받아내야겠다는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발견한 때가 오후 5시 45분경이었죠. 밤 9시경에 코하라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 아이를 데려갑니다. 소변을 보고 싶다고 했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소변을 보게 했는데 그때 뒤로 누군가가 휙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를 본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무것도 모르고 묘지에서 잠든 요시노부를 살해합니다. 시신은 묘비 아래에 감췄고요. 그리고 이미 요시노부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몸값을 받아내고 잠적을 했던 거죠. 정말 나쁜 놈이에요.
범행 동기는 결국 이제 돈이었다고 본인은 말을 해요. 어렸을 때 골마겸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에 장애를 갖게 되면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시계공 일을 했었는데 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까 버는 돈이 생활하기엔 좀 빠듯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을 하다가 빚도 크게 지게 됐고요. 이걸 어떻게 갚을지 머리를 쓰던 중에 누군가를 납치해서 몸값을 받아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갔다는 거예요. 당시에 본인이 봤었던 어떤 영화를 보고 범행 계획을 세웠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 사건은 한 남자의 금전적 목적을 위한 범행 계획으로 너무나도 해맑게 공원에서 물총놀이를 하던 4살 아이가 납치되어 살해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결국은 살인자도 합당한 벌을 받았지만 우리가 늘 말하는 거잖아요. 사형시켜야 된다. 마땅한 벌을 받고 세상을 떠났지만 결국 남는 건 그 상처를 짊어지고 죽을 때까지 괴로워해야 할 유가족들이라는 거죠. 너무 오래된 사건이고 만약에 요시노부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60이라는 나이가 훌쩍 넘어서 70을 바라보고 있겠죠. 수많은 인생의 날들을 기억하면서 노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그렇게 세상과의 이별을 당했다는 게 너무나도 비통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 이야기 잠깐 간단하게 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2월 그 영상 콘텐츠 계획에 이 사건은 없었어요. 사실 하려고 했던 사건은 따로 있었거든요. 센다이 5세 남아 사건이라는 그 옛날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제가 찾아보니까 다룰 내용들은 되게 많은데 이미지 자료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조사를 하던 중에 오늘 준비한 요시노부 사건을 알게 됐고 마지막에 그냥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걸로 끝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센다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센다이 사건은 이 요시노부 사건이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생합니다. 1964년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시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한 금융회사 사장의 아들, 그러니까 삼형제 중에 막내 아들이었던 토모유키가 유치원에서 전화 한 통을 받고 밖으로 나갔다가 어떤 남성에게 납치를 당한 사건이거든요. 이 남성이 토모유키를 차에 태워서 여기저기 계속 돌아다녀요. 그런데 결국 아이가 집에 보내달라고 막 우니까 아이를 살해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집에 토모유키의 시신을 가져다 놓습니다. 집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유치원에서 전화를 받고 나갔다고 하니까 거기에 전화를 걸었는데 여기서 전혀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전화를 해서 나오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범인이 아이를 유인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유치원이라는 말로 아이를 유인할 생각을 했다는 거는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좀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죠. 결국에는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범인이 잡힙니다. 당시에 이 범인은 요시노부 사건의 범인이 요구했던 그 금액의 10배나 되는 500만 엔을 요구했었어요. 근데 이 요시노부 사건하고는 확실하게 차이를 보였던 게 경찰이 접선 장소 인근 그리고 예상 도주 경로에 경찰을 950명이나 배치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돈을 받으러 온 범인을 그 자리에서 잡게 됩니다. 그런데 잡고 봤더니 이게 웬일 토모유키 아버지의 지인이었던 거예요. 지인이 범인이었던 거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버지가 금융회사 사장이었잖아요. 그때 업무차 알게 됐었던 지인이었던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따로 있었어요. 이 범인이 전직 영화배우였던 거예요. 텐진 시치사부로. 얼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텐진 시치사부로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본명은 쿠루마 코아키치예요. 1956년에 데뷔했고요. 주연급은 아니었는데 여러 작품들에서 얼굴을 비췄던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살인범이 됐냐. 이것도 결국엔 돈이었어요. 이유가. 씀씀이도 되게 커졌어요. 배우 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가족 문제, 이성관계 문제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많이 막 유명해지면서 더 이상은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불러주질 않았던 거예요. 당연히 돈을 못 버니까 쓸 돈도 줄어들었겠죠. 근데 그 와중에 본인의 과거 소비 습관은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일을 막 벌이기 시작해요. 사업도 하고 빚도 지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빚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됐고요. 이걸 어떻게 갚나 하고 머리를 쓰다가 떠올린 게 토모유키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이미 쿠루마는 토모유키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요. 이 아이를 통해서 몸값을 받아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랑 요시노부 사건이 연결됐던 부분이 이런 거였어요. 재판 과정에서 쿠루마가 1963년에 발생한 요시노부 유괴 살인 사건을 생각하면서 범행 계획을 세웠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해서 몸값을 받아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쿠루마가 이 범행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아마 1년 전에 요시노부 사건의 범인인 코하라가 몸값 50만 엔을 받고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잘하면 나도 안 걸리겠다 생각을 했겠죠. 결국에는 본인의 마지막 계획이던 돈을 받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가 된 거고요. 1974년 7월에 센다이 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됩니다. 이게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 발생한 두 개의 사건인데 이게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수사 과정이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당시의 배경까지 제가 다 파악하기는 좀 힘든데 아마도 센다이 사건 때는 이미 요시노부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수사관들이 욕을 정말 있는 대로 먹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더 긴장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접선 장소에서 범인 잡을 때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했는지 그 모습만 봐도 좀 차이가 느껴지죠. 만약에 접선 장소에서 못 잡고 목격자가 없었으면 이 센다이 사건이야말로 지금까지 미제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차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잡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다행이죠. 그래도 범인이 잡혀서. 이게 아까도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게 요시노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상의 문제점이 너무 많았어요. 일단은 초기에 단순 실종 사건으로 처리했던 거. 아이는 당일에 살해를 당했는데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었던 것도 일단 문제였고요. 여러 가지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다. 이것도 좀 문제였거든요. 만약에 접선 장소에서 돈을 건넸는데 여기서 범인을 못 잡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겨서. 못 잡게 되면 그때를 대비해서 그 몸값으로 건넸던 지폐의 일련 번호 같은 걸 좀 파악하고 기록을 해놨으면 도움이 됐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 범인이 그 돈을 쓸 때 역추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기록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인을 잘못 보내서 실종자의 엄마만 접선 장소에 보내놓고 이후에 잘못되었을 때의 대비책도 준비되지 않았던 거죠. 정말 이 사건이야말로 코아라 동생의 제보가 없었으면 영원히 묻힐 뻔했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과학수사도 발전하지 않은 시대에서 눈앞에서 못 잡으면 어떻게 잡겠어요. 목격담이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쵸? 가장 중요한 기회이자 어찌 보면 유일한 기회를 놓쳤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가장 슬픈 건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미 그때 둘이 접선을 했을 때 아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겠죠. 오늘 준비한 사건은 일본에서 1963년에 발생한 요시노부 유괴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